이 책은 2001년에 내가 전작인 필드를 출간했을 때부터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유사요법과 영적 치유에 관한 과학적 설명을 찾으려는 과정에서 나는 예기치 않게 새로운 과학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 새로운 과학을 탐구하면서 나는 오랜 세월에 걸쳐 양자물리학과 그것이 갖는 특별한 의미를 다시 고찰하는 여러 프론티어 과학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중 어떤 과학자들은 표준적인 양자물리학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여분의 것으로 여겼던 몇몇 방정식들을 새롭게 부활시켰다. 이런 방정식들은 이른바 제로 포인트 필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모든 원자를 이루는 기본 입자들 간에 끝없이 오가는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특이한 양자장에 관한 것이다. 그런 필드의 존재는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이 끊임없이 춤추는 양자 에너지를 교환하면서 기본 입자들 수준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다른 증거들 역시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볼 때에는 우리 역시 이 광대한 에너지의 바다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약동하는 에너지의 덩어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특이하게 드러난 증거는 바로 의식의 역할이다. 이들 과학자들이 잘 고안하여 실시한 실험들은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 신체의 한계를 벗어난 실체, 즉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고도로 질서정연한 에너지라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어떤 표적을 겨냥하여 작용한 인간의 생각은 기계 같은 어떤 조직이나 세포는 물론이고 나아가 인간 같은 다세포로 이루어진 유기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물질을 능가하는 정신의 힘은 심지어 시간과 공간마저도 넘나드는 것처럼 보인다. 필드라는 책에서 나는 서로 다른 많은 실험들에서 나온 여러 결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드러내고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일반 이론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나는 필드를 통해 우주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 그 그림을 보여주고 대체의학이나 영적 치유와 같은 곳에서부터 초감각적 지각이나 집단 무의식에 이르기까지 가장 심오한 인간의 수수께끼 가운데 많은 것들에 대해 과학적 설명을 시도했다. 나는 그러한 발견을 위한 나의 여정이 이제 겨우 역승강장을 막 떠났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필드를 위해 수집한 과학적 증거들은 뭔가 특별한, 심지어 혼란스럽기까지 한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즉, 지향된 생각은 어떤 현실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중심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여러분의 생각을 어떤 목표에 겨냥하는 행위. 과학자들은 이를 신중하게 의도 또는 의도성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곧 물리적 현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지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즉 간단한 생각이 우리들의 세계를 바꾸는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필드를 쓰고 나서 나는 이 힘의 크기며 그 힘이 제기하는 수많은 질문 앞에서 당혹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어떻게 해야만 실험실에서 이미 증명된 것들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유용하게 바꿀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철길 한가운데 서서 마치 슈퍼맨 마냥 9시 45분 발 고속열차를 내 생각만으로 멈춰 세울 수 있을까? 가령 목적을 이루려는 지향성을 가진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붕 위로 휙 날아 올라가서 고장난 곳을 고칠 수도 있을까? 이제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음을 알았으니 비상전화 목록에서 의사며 치유사의 이름을 지워도 되는 것일까? 그냥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수학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만약 시간이 오로지 직선으로만 흐르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3차원 공간만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면 나는 과거로 돌아가서 내 삶에서 줄곧 후회스러웠던 그 모든 순간들을 지워버릴 수 있을까? 그리고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의 정신적 입력이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방대한 고통의 목록에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러한 증거가 보여주는 의미들은 상당히 혼란스럽기만 했다. 우리는 이제까지 생각한 것들을 매 순간마다 모두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만 하는 것은 아닐까? 비관론자의 세계관은 과연 그 생각대로 그 자체를 실현시키는 예언이 될 수 있을까?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즉 우리 마음속에서 판단하고 비판하면서 나누는 내적인 대화들은 우리 머리 밖의 세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더 나은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으며 그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건들도 있는 것일까? 생각이란 과거의 모든 시간에도 작용하는 것일까? 아니면 반드시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의도한 표적도, 그리고 사실상 우주 자체도 그것을 이루어내려는 마음 상태에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한 것일까? 만약 모든 것이 매 순간마다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친다면 일종의 반작용이 일어나서 어떤 실제 효과를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생각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되면 애초에 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가 나타날까? 정말로 가장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슷한 의도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일정한 크기를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 의도란 결국 투여량에 따르는 것일까? 즉, 어떤 의도를 지닌 집단이 더 크면 효과도 더 큰 것일까? 자기실현 분야에서 최초의 구루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온 힐의 저서를 필두로 한 수많은 저술들은 하나같이 생각의 힘을 다루고 있다. 대체의학 시술자들은 의도를 가지고 환자가 치유되도록 돕는다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제인 폰다 역시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다고 썼다. 그렇다면 이런 의도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나로선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효과적인 의도자가 되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와 관련한 인기 있는 저술들은 그야말로 체계도 없는 즉흥적인 것이어서 그것이 정말로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모든 의문들에 대한 답변을 찾기 위해 나는 다시 한번 과학적으로 눈을 돌려 원거리 치유나 여러 형태의 염력 또는 물질에 대한 정신의 힘 등을 연구한 과학 저술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생각이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실험한 전 세계의 과학자들을 찾아냈다. 필드에서 이야기한 과학 실험은 주로 1970년대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는 그 이상의 단서들을 찾아내기 위해 최근 양자물리학 분야에서 이루어낸 발견들을 조사했다. 나는 또한 의도에 숙달한 사람들, 따라서 놀라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 즉 영적 치유사들, 불교 승려들, 기공사범들, 샤먼들 쪽으로도 시선을 돌렸다. 그들이 생각을 이용하여 강력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실생활에서 의도를 응용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가령 스포츠나 바이오 피드백 같은 치유 방식을 찾아냈다. 나는 여러 원주민들이
지향된 생각을 자신들의 일상적인 제사의식에 어떻게 결합시켰는지를 연구했다. 그런 다음 똑같은 목표를 이루려고 훈련을 쌓은 다수의 정신이 한 개인보다 훨씬 더 큰 산출 효과를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를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증거는 감질날 정도로 적었고 대개는 초월적 명상을 하는 단체들이 수집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은 그나마 유사한 정신을 지닌 그룹의 생각들이 대체로 그와는 다른 무작위적인 제로 포인트 필드 내에서 일종의 질서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내 여행의 바로 그 지점에서 나는 그만 포장된 도로를 벗어나고 말았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내가 아는 한 인적이라고는 없는 광활한 대지였던 것이다. 나만의 실험을 해보자는 생각을 처음으로 내가 입 밖에 꺼낸 것은 프린스턴 대학 공과대학의 명예학과장인 로버트 잔과 그의 동료이며 프린스턴 공학 변칙 연구소 실험실의 심리학자 브렌다 던을 만난 자리에서였다. 이 두 사람과는 필드를 위한 취재 과정에서 처음 만나서 줄곧 알고 지낸 사이였다. 잔과 던은 30여 년에 걸쳐 지향된 의도가 기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 매우 설득력 있는 일부 증거들을 힘들게 수집해왔다. 그들은 과학적 방법에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었으며 엉터리를 용납지 않으며 문제의 핵심을 다루는 데에서도 아주 엄격한 사람들이었다. 로버트 잔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가운데서 완벽하게 말하고 완벽하게 문장을 구사할 수 있는 아주 드문 몇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브렌다 던은 실험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나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는 데에서나 그야말로 완벽주의자였다. 만약 잔과 던이 참여해주기만 한다면 내 실험에서 어떤 어설픈 실험 계획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두 사람은 또한 수많은 다른 과학자들을 마음껏 동원할 수 있는 인맥을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은 국제의식 연구 실험실의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그곳의 구성원 가운데 상당수는 전 세계에서 의식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저명한 과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더는 또한 의식 연구에 관심 있는 젊은 과학자들로 이루어진 피어툴이라는 모임을 이끌고 있었다. 잔과 더는 내 아이디어를 듣자마자 열광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수없이 여러 번 만나서 갖가지 가능성을 고려해 보았다. 마침내 두 사람은 독일의 노이스에 있는 국제생물 물리학 연구소의 부소장인 프리츠 알베르트 포프에게 최초의 의도 실험을 해달라고 의뢰했다. 나는 필드를 집필하기 위한 취재 중에 프리츠 포프를 만난 바 있었다. 그는 모든 생물이 약한 빛의 흐름을 방출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었다. 그 발견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저명한 독일 물리학자인데 그 또한 엄격한 과학적 방법을 고수하기로 유명했다. 그 밖에도 애리조나 대학 산하 바이오필드 센터의 심리학자 게리 슈월츠, 순수 이지과학 연구소의 연구 및 교육 담당 부회장인 메릴린 슐리츠의 선임 과학자인 딘 레딘, 전 지구의식 프로젝트의 심리학자 로저 넬슨 같은 다른 과학자들 역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실험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 대부분 자신들이 발견한 것 이상의 모험을 하지 않았다. 즉, 자신들이 발견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러나 의도에 관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서 나는 이 연구가 어떤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검토하려고 했으며 또한 이런 개별적인 발견들을 종합하여 일관된 이론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수학 방정식으로 나타난 개념들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 나는 은유적 방법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때로는 여기에 참여한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추론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 이 책에서 도달한 결론들은 프론티어 과학의 열매들을 상징한다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아이디어들은 아직도 계속 연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미 얻은 최초의 결론들을 확대하고 더 세련되게 가다듬어줄 새로운 증거가 앞으로도 나타나리라는 데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과학적 발견의 최전선에 있는 분들의 연구를 취재하는 것이야말로 내게는 분에 넘치는 경험이었다. 실험실이라는 눈에 띄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 대부분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평가조차 받지 못하면서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이 연구자들이야말로 영웅적이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연구비를, 교직을, 나아가 자신의 경력 전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과학적 성과를 탐색하고 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연구비가 모자라 근근히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에서의 중요한 발전은 어떤 점에서는 기존의 것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행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중요한 새로운 발견들은 설령 모두가 그렇지는 않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이단적인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지배적인 견해들을 감히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과학에서 진정한 탐험가가 되기 위해서는, 즉 순수한 과학적 탐구가 인도하는 길을 편견 없이 따르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친구나 동료들에게 기존의 과학적 패러다임이 틀렸음을 증명하는 데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언어와 수학적 방정식 안에는 새로운 세계가 숨어 있다. 이 세계는 우리 모두를 위해 천천히 그리고 힘겨운 하나하나의 실험을 통해 차근차근 형성될 것이다. 저자 린 맥타가드. 이 책은 좀 이색적인 전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인간의 생각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지난 30년 이상 지구 전역에 저명한 과학 연구기관이 의식의 본성을 탐사하기 위해 이루어낸 적지 않은 연구 결과들은 인간의 생각이 가장 단순한 기계에서부터 가장 복잡한 생명체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모든 사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증거들은 인간의 생각과 의도가 우리의 세계를 변화시킬 놀라운 힘을 지닌 사실상의 물리적인 어떤 것임을 시사해준다. 우리가 지닌 생각은 어떤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력을 지닌 실체적인 에너지라는 것이다. 생각이란 단순한 어떤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생각은 다른 것들에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핵심 발상, 즉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야말로 이른바 고전 물리학, 즉 크고 가시적인 세계를 다루는 과학이 제공하는 세계관과 양자 물리학, 즉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세계를 다루는 과학이 제공하는 세계관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의 중심에 놓여 있다. 그런 차이는 물질의 본성 그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와 관계가 있고, 또한 그 물질이 어떻게 영향을 받아 변화되는가와도 관계가 있다. 모든 고전 물리학은, 그리고 사실상의 나머지 과학들도 아이작 뉴턴이 1687년에 출간한 저서
프린키피아에서 발전시킨 운동과 중력의 법칙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뉴턴의 법칙들은 모든 물체들이 3차원 공간과 시간 내에서 어떤 일정한 운동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우주를 서술한다. 물질은 손상될 수 없고 자기 보존적인, 그리고 나름대로 고정된 경계를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어떤 종류이건 간에 영향력이 있으려면 다른 뭔가에 대해 작용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것, 가령 힘이나 충돌이 필요하다. 뭔가를 변화시키려면 기본적으로 그걸 덮이거나 태우거나 얼리거나 떨어뜨리거나 하다못해 세게 걷어차기라도 해야 한다. 유명한 미국의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언젠가 뉴턴의 운동 법칙을 가리켜 과학의 장엄한 게임의 법칙이라고 말했는데 그 핵심 전제는 사물이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철학적 관점의 토대를 이루어 왔다. 우리는 모든 생명과 그것들의 떠들썩한 활동이 우리가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우리 주위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밤마다 침대에서 쉽게 잠이 든다. 우리가 눈을 감더라도 우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를 고립되어 있는 행실 좋은 사물들의 집합체로 보아왔던 그런 깔끔한 관점은 20세기 초에 이르러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양자물리학의 개척자들이 물질의 핵심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우주의 가장 작은 조각들, 즉 크고 객관적인 세계를 이루고 있는 그 아주 작은 것들은 이들 과학자들이 그때까지 알고 있던 그 어떤 법칙도 따르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작은 것들의 이런 무법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관점들을 요약하여 훗날 사람들은 여기에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뛰어난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와 그가 아낀 독일의 탁월한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자신들의 특별한 수학적 발견이 지녔음직한 의미를 공식화한 장소에 이름을 딴 것이었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원자가 당구공들로 이루어진 작은 태양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다루기가 복잡한 세계라는 것을 깨달았다. 원자를 이루는 모든 입자는 고정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미래의 여러 자신들 가운데 하나의 가능성으로서만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통하는 말로는 모든 가능성이 중첩되어 있거나 또는 그것들의 합계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마치 사방이 온통 거울로 이루어진 홀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듯 말이다. 이런 결론들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한 것이었다. 즉 우리는 물질의 기본 입자에 관한 모든 정보를 동시에 알 도리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가령 그것이 어디 있든지 위치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알아냈다면 그것이 어떤 속도로 운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동시에 정확히 알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양자 입자가 입자이면서 또한 파동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입자를 파동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가령 어떤 사람을 묘사할 때 그가 사는 거리 전체를 포함시켜 묘사하는 것과도 비슷하다. 그들의 결론은 결국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인 물질은 고정되어 있지도 안정되어 있지도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니, 사실상 아직까지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입자들의 세계는 고전 물리학이 묘사하는 고정되어 있고 안정된 상태를 닮았다기보다는 오히려 무한한 선택 가능성 속의 짧은 예상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연의 가장 작은 부분이 워낙 변덕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최초의 양자 물리학자들은 진리의 근사치, 즉 모든 가능성의 수학적 범위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했다. 양자 수준의 세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젤리와도 비슷하다. 보어, 하이젠베르크, 그리고 그 밖의 과학자들에 의해 발견된 양자 이론은 물질을 서로 별개인 것, 스스로 자기를 보전하는 것으로 바라보던 뉴턴적 관점의 근거 자체를 흔들어 버렸다. 그들은 물질이 가장 기본적인 층에 도달하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단위들로 나눌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들을 사실상 완전하게 서술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물은 고립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로지 역동적 상호관계의 그물 속에서만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양자역학의 선구자들은 또한 양자입자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그때까지 물리학자들이 이해해온 영향을 주고받는데 꼭 필요한 일반적인 일들, 가령 일정한 속도에서 일어나는 힘의 교환 같은 일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일단 서로 접촉하면 입자들은 서로를 멀찍이서 붙잡는 기묘한 힘을 유지한다. 원자를 이루는 입자의 작용, 가령 자기적 방향성은 다른 입자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끼치며 이때 두 입자가 서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여부는 상관이 없다. 기본 입자 수준에서의 변화는 또한 에너지의 역동적인 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진동하는 에너지의 작은 다발들은 가상 입자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주고받는데 이는 마치 농구 경기에서 패스가 지속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끝없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에너지야말로 우주에 측량할 수 없이 거대한 에너지의 기본 층을 만들어낸다. 기본 입자 물질은 지속적인 정보 교환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계속해서 정교함과 미묘한 변환을 만들어낸다. 우주는 정적이고 개별적인 대상들의 창고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물질이 생성되는 상태에 있는 에너지 장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유기체이다. 가장 작은 물질의 수준에서 보면 우리의 세계는 그 모든 구성 성분들이 항상 통화를 하고 있는 양자 정보의 광대한 네트워크와 닮았다.